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주택가. 이른 아침 안개가 옅게 깔린 골목길을 따라 장을 보러 가는 노부부들이 삼삼오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목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직도 아들만이 부모를 모실 수 있다고 믿을까? 그 남자의 이름은 박준성, 올해 45살.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장인 장모와 함께 살아오며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대를 잇고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식구다. 결국 부모 노후는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준성은 그 말이 얼마나 편견에 찬 사고방식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아들에게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유교 문화 속에서 효라는 개념은 거의 아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요. 부모님이 연로하실수록 아들이 곁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딸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돌봐도 혹은 사위가 진심으로 효를 다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래도 아들은 다르지 라는 말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딸이나 사위가 부모를 훨씬 더 세심하게 모시기도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과 정성으로 맺어진 인연은 때때로 혈연보다 더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준성 역시 그런 경우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결혼 후 15년 동안 장모님을 곁에서 모셔왔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위를 두고 사위는 반쪽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준성의 경우 그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아들처럼 장모님을 대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효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돌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늘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세상은 아직도 아들만이 부모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과연 혈한 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걸까? 준성은 이런 질문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부모 없이 자란 허전함은 그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아내의 어머니, 즉 장모님을 만났을 때부터 묘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에게 장모님은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장모님도 처음에는 사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둘 사이에는 남들보다 더 끈끈한 정이 쌓였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함께 나누는 일상, 병원 진료를 함께 가는 작은 동행, 비 오는 날 함께 마트에 가서 우산을 나눠 쓰던 기억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어느덧 가족이라는 굳건한 울타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가끔 준성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 그건 사위가 할 일이 아니지 않나? 아들이 해야 할 몫이지. 그럴 때마다 준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가 이어져야만 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 부모를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에는 그의 삶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혈한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게 딸이든 사위든 상관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성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는 장모님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자녀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혹은 사위나 며느리든 누가 더 효심이 깊은지는 시간이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부모의 공평한 마음입니다. 만약 부모가 한쪽만 챙긴다면 다른 자식들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준성은 늘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공정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쏟은 정성과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이처럼 그는 아들과 딸의 구분, 혈연과 인연의 경계를 넘어 부모를 모시는 마음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념이 훗날 그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박준성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효란 단순히 누가 돈을 더 주고 누가 옆에서 오래 머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눈이 공평해야만 자식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다. 사실 그는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어떤 집안은 아들만 편애하고 어떤 집안은 딸만 의지하고 또 어떤 집안은 사위나 며느리를 당연히 외부인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예컨대 준성의 친구였던 김영호의 집안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영호는 세 남매 중 둘째였는데 부모님은 늘 장남만 챙기셨습니다. 명절이면 장남 집에만 선물을 보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장남에게만 의논했습니다. 딸이나 다른 아들은 뒷전이었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 사이에 금이 갔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원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준성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노력을 공평하게 봐주지 않으면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언젠가 허무해진다. 장모님만큼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기를. 다행히 장모님, 즉 최복자 여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늘 온화하고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둔 어머니였고 특히 아들인 최병훈을 아끼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이나 사위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공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이란 참으로 미묘합니다. 부모가 조금이라도 한쪽을 더 챙기면 다른 쪽은 서운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장모님이 아들에게 생활비를 조금 더 보태주거나 손주에게 장난감을 더 사주기라도 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곧바로 달라졌습니다. 역시 아들은 다르지 어머니 마음은 결국 아들에게 가 있네. 이런 말들이 은근히 흘러나오면 아무리 공정하려 해도 균형이 깨지곤 했습니다. 준성은 그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어린 시절 친척들의 차별을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바랐습니다. 장모님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들처럼 대해주길, 설령 피가 이어지지 않았어도 자신이 흘린 땀과 정성을 알아주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공평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준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장모님이 자신을 특별히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효도를 하는 자식은 그저 부모의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정한 태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쪽 자식만 일방적으로 챙기면 다른 자식의 헌신은 그림자처럼 가려집니다. 그 순간 사랑은 상처로 바뀌고 가족은 균열을 맞게 됩니다. 준성은 이를 잘 알았기에 속으로 늘 장모님께 기도하듯 바랐습니다. 어머니, 부디 우리를 똑같이 대해주세요. 제가 드린 정성과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그의 바람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사랑은 결국 갈등을 낳고 갈등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훗날 장모님의 마지막 선택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또 동시에 뜨겁게 울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준성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듬직하고 성실한 가장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준성은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직 글을 배우기도 전에 부모의 품을 잃은 아이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끼며 자라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를 거두어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골 마을에 살던 조부모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손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논밭에서 흘린 땀방울로 생활비를 마련했고 할머니는 장터에 나가 채소며 나무를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겨울이면 방 안가득 김이 새어 들어오고 이불은 늘 얇아 한기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변변한 반찬이 없어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이면 호사라 여겼습니다. 어린 준성은 이런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새 책가방과 연필을 자랑할 때 준성은 해진 가방과 짧아진 연필을 쓰며 묵묵히 공부했습니다. 교복은 늘 두어 번 물려 입은 것이었고 운동화는 몇 번이고 꿰매 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며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름방학이면 논두렁에서 풀을 베어 소먹이를 하고 겨울방학이면 장작을 패며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도 즐거움보다 남들과는 다른 우리 집의 현실을 더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준성이 버틸 수 있었던 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늘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준성아, 부모는 하늘에서 널 보고 계신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와 함께니까. 그 말은 평생 그의 가슴에 새겨진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준성은 학비를 벌기 위해 방과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신문 배달, 건설, 현장 막일, 농번기에는 모내기 품삯까지. 어린 몸으로 감당하기 벅찼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연이어 조부모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고아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친척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듯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땅 문서와 집터를 두고 벌어진 다툼에서 친척들은 어린 준성의 몫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눠 가졌습니다. 네오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 땅은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그들의 말은 사실상 내 몫은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준성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이 이해와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낯선 이들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었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공부하며 언젠가는 안정된 삶을 만들겠다는 다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전문대에서 전기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지방의 큰 비료 공장에 취업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그곳은 안정된 직장이었고 젊은 준성에게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무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미래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푸른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렸지만 그 땀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일을 위한 투자였고 더 나은 삶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훗날 그의 아내가 될 여인,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또 하나의 가족, 장모님과 연결해줄 인연이기도 했습니다. 비료 공장에 첫 출근하던 날, 박준성은 아직도 잊지 못할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무더운 여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취업 합격 통보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숙사에 짐을 옮기던 그는 갑자기 퍼붓는 소나기를 만나 곤란에 처했습니다. 낡은 청바지는 순식간에 흠뻑 젖어 무거워졌고 작업복 상의는 비를 막아주기는커녕 더 달라붙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우산을 펼쳤습니다. 맑은 눈빛과 환한 미소를 가진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많이 젖으셨네요. 같이 쓰세요. 준성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배려해 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같은 공장 사무직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비를 피하다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곧 서로의 이름과 부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마주칠 때면 자연스레 인사를 건네고 점심시간에 함께 앉아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명랑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고 준성은 말수가 적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성격은 달랐지만 오히려 그 차이가 둘을 끌어당겼습니다. 특히 준성은 수진의 따뜻한 배려에 여러 번 감동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얼굴로 기숙사로 돌아올 때 수진이 커피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라며 건네던 캔커피 한 개, 주말에 다 같이 농구를 하러 갈 때 운동화를 챙겨와 빌려주던 사소한 행동들, 작은 배려가 쌓여갈수록 준성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빛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수진에게도 준성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늘 꾸준히 자신에게 다가와주는 진중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가볍게 던지는 농담 대신 그는 언제나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용히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귀던 날 준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당신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고 싶습니다. 수진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 순간 준성의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 없이 살아온 세월 동안 느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은 2년간의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공장 동료들도 다 아는 커플이 되었고 함께하는 모습은 늘 보기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성은 성실히 일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작은 월급이지만 꼬박꼬박 저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약속을 해야 할 때다. 준성은 반년간 틈틈이 모은 돈으로 작은 반지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한 날, 그는 수진을 조용한 영화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어두워진 객석에서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수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성 씨, 이게 뭐예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가진 건 크지 않지만 평생 너를 웃게 해주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당신이 있는 길이라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신혼부부용 방을 얻어 잠시 살기로 했고 차츰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가 부모님과의 만남도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수진의 부모님은 준성을 처음 만났을 때 조금 걱정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진중함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어머니인 최복자 여사는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준성 씨, 우리 수진이 고생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그 말에 준성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수진 씨를 제 목숨처럼 지킬 겁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난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을 걸고 맺은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혼이 훗날 그에게 또 다른 가족, 즉 장모님과의 인연을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박준성과 이수진의 가정은 소박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하며 조금씩 저축을 늘려갔고 첫 아이가 태어나자 장모님 최복자 여사가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손주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기쁨 속에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이유식을 준비하고 빨래를 널고 아기를 업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수진의 남동생, 즉 복자 여사의 아들 최병훈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시골 출신으로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이 강했습니다. 병훈 부부는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굳이 번듯한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복자 여사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적금을 털어 아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 곧이어 병훈의 아내가 임신하자 복자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 짐을 싸서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네 아이는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괜찮겠지? 엄마는 이번엔 네 동생 집에 가 있어야겠다. 딸 수지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두 자식을 모두 챙기려는 마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훈의 아내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복자 여사는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그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만 비쳤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거실 좀 닦아주세요.
손님이 오실 거라서요. 어머니, 빨래는 왜 이렇게 구겨져요? 다음부턴 다림질까지 해주세요. 이런 말들이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복자 여사는 처음엔 꾹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더 신경 쓰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단순히 힘든 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전혀 고맙게 여겨지지 않는구나. 라는 서운함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전화 통화에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너무 불편해. 솔직히 필요도 없는데 자꾸 집안일에 간섭하셔. 방법 좀 찾아봐. 그냥 돌아가시게 하든지. 그 말은 복자 여사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몇십 년을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불필요한 존재로 치부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침마다 흘린 땀, 허리가 휘도록 살림을 했던 노고는 그저 무가치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자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와 있는 걸까? 내가 원한 건 단지 가족이 함께 행복한 모습이었는데 다음 날 그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제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나 복자 여사의 마음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내면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최병우는 어땠을까요? 그는 옆에서 침묵만 지켰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복자 여사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식모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 자식에게 짐이 된 건 아닐까? 그녀의 눈빛에는 점점 피로와 슬픔이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 박준성이었습니다. 그는 장모님이 자주 전화를 걸어 한숨을 쉬고 목소리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아니야, 준성가. 별일 없어.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지. 그러나 준성은 알았습니다. 이 대답 뒤에 숨은 눈물이 있다는 것을 저 최복자 여사가 며느리의 차가운 말과 아들의 무심한 태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키워가던 어느 날, 결국 그는 딸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금세 울음이 섞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 집에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편하다 하니 엄마가 괜히 짐이 된 것 같구나. 그 말에 이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준성 역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와 수진이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병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와 병훈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복자 여사는 조용히 딸 부부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슬픔과 안도 두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후의 15년은 박준성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안부를 확인했고 건강을 위해 영양식을 준비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병원에 함께 가서 혈압을 재고 검진을 챙겼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선풍기 바람이 잘 통하는 방을 마련해 드렸고, 겨울이면 온돌방을 따뜻하게 덮여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니 무릎 담요 꼭 덮으세요. 어머니, 검진 결과가 좋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제가 곁에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복자 여사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차츰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 나가 놀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박준성은 이 모습을 보며 늘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부모의 사랑을 오래 누려보지 못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이 내게는 하늘이 준 선물과 같다. 이 선물을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다. 물론 그 15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복자 여사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응급실로 달려간 적도 있었고, 밤새 간호하느라 준성과 수진이 교대로 깨어 있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준성은 늘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말처럼 그는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힘든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도 장모님의 방불을 먼저 확인했고 혹시라도 밤새 추우셨을까 이불을 덮어드리곤 했습니다. 이수진 역시 남편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 어머니가 우리 곁에서 편안하시다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지. 부부의 이 다짐은 15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 또한 박준성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사위는 진짜 아들보다 낫다더라. 장모님을 10년 넘게 모시며 지극정성으로 돌본다니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소문은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준성은 그저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15년. 장모님은 어느새 연로해졌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사위와 딸의 곁에서 따뜻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순간을 가져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그녀는 다시 병원 침대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 모두의 운명을 뒤흔드는 마지막 선택을 남기게 됩니다. 어느 겨울 저녁,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하고 바람은 매섭게 불었습니다. 그날 최복자 여사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에서 국그릇이 떨어지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준성은 재빨리 달려가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는 지체 없이 구급차를 불렀고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버텨주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고령과 지병이 겹쳐 상태가 위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 후 의식은 돌아왔지만 언제 다시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힘겹게 눈을 뜨며 딸과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성아,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라. 이제 내가 오래 살 것 같지 않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훈이에게 연락 좀 해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박준성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장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최병훈과 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시간이나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병훈 부부는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엿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갑자기 부르셨어요? 병훈의 아내는 억지로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최복자 여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고 준성이 급히 베개를 괴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이 있다. 연금과 퇴직금에서 조금씩 모은 저축이 모두 합쳐 6억 원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훈 부부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 순간적으로 스쳐갔습니다. 복자 여사는 이어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돈은 병훈, 내게 주겠다. 순간 병실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준성과 이수진은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보았고 병훈의 아내는 금방이라도 웃음을 터뜨릴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훈은 목이 메인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쓰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복자 여사의 시선이 준성에게 향했습니다. 준성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사위는 반쪽 아들이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너는 나에게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아들 같은 존재였다. 네가 지난 세월 나를 돌봐준 은혜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이 말에 병훈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팔꿈치로 그를 슬쩍 찌르며 눈치를 줬지만 그는 차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복자 여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병훈에게는 돈을 남기지만 준성아, 너에게는 다른 것을 남기겠다. 내 방에 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 그것이 내 몫이다. 박준성은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눈앞에서 장모님이 거액의 돈을 아들에게 남기고 자신에게는 낡은 상자 하나만 남긴다는 사실이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난 15년 동안 함께한 시간은 단지 이런 걸로 끝나는 걸까? 라는 씁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저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이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복자 여사는 마지막 힘을 내어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돈이든 집이든 상자든 그건 다 부질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정말 바라는 건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소원은 너희가 끝까지 가족으로 남아주는 거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지쳐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에 남은 정적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최복자 여사가 힘겹게 내뱉은 마지막 말, 준성가, 내 몫은 내 방에 있는 나무 상자다. 그 한마디가 박준성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옆에서 이수진이 그의 손을 꼭 잡았지만 준성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한 모든 일의 대가는 고작 낡은 상자 하나뿐인가? 어머니께서 정말 나를 친아들처럼 여기셨던 걸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최복자 여사의 장례식이 엄수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지만 정작 가장 깊은 슬픔에 잠긴 이는 박준성과 이수진 부부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자 여사는 단순한 장모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고 버팀목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사람들은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남은 건 고요한 집 안과 여전히 따뜻한 채취가 남아있는 장모님의 방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준성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길은 자연스레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로 향했습니다. 그 상자는 오래된 듯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자물쇠에는 이미 사가 쉽게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버리라는 뜻이었을까? 그러나 결국 그는 손을 뻗어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오래된 은반지와 팔찌.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정성껏 보관한 듯 반짝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준성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 이건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쓰시던 거구나. 그 소중한 물건을 내게 남기셨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자의 가장 밑바닥에 얇은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준성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펼쳐보니 부동산 등기 권리증, 즉 집문서였습니다. 눈을 의심한 그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서상의 소유자 이름은 놀랍게도 박준성. 순간 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이게 뭐지? 어머니가 이미 집을 내 이름으로 바꾸어 두셨다고? 곁에서 함께 상자를 들여다보던 이수진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성 씨, 엄마가 지난번에 신분증을 빌려달라 하셨던 거 기억나요? 그때 이유를 안 알려주셨는데 아마 이것 때문이었나 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준성은 목이 베어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저 고장 낡은 상자 하나만 받을 줄 알았어. 하지만 어머니는 가장 소중한 걸 내게 주셨구나. 나를 끝까지 아들로 인정해 주신 거야.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5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시장에 다녀온 날들, 병원 대기실에서 손을 잡아 드리던 순간, 생신날 케이크에 촛불을 켜드리며 웃던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늘 말하곤 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준성가, 넌 나에게 친아들보다 더 든든하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준성을 진정한 아들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병훈과 그의 아내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집까지 넘겨주셨다고 돈은 우리한테 주고 집은 사위한테 주다니 말도 안 돼. 그들의 불만이 들려왔지만 준성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모님의 마지막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건 단순히 집이 아니다. 나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 마음, 그 믿음을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날 밤 박준성은 장모님의 방 한가운데 앉아 상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깊은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끝까지 저를 아들로 대해 주셔서 이제는 제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장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단순한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가족의 온기와 기억을 지켜나갈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장례가 끝난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남은 건 향냄새와 흑백 영정사진 그리고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준성은 장모님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장모님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 위에는 그녀가 즐겨 쓰던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자리, 낡은 나무 상자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성가, 내 몫은 저 상자 안에 있다. 준성은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정성을 다해 모셨건만 마지막 순간에 도는 아들에게 자신에게는 상자 하나뿐이라는 현실이 다시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상자 안에는 그냥 추억거리 몇 개만 들어있는 게 아닐까? 그럼 나는 그저 위로용 선물을 받은 셈인가? 씁쓸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장모님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형식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나온 건 오래된 작은 보석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으로 된 반지, 팔찌, 그리고 낡은 목걸이가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은은한 광택만 남아 있었지만 정성스레 보관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수진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간직해 오신 물건들이에요. 내가 어릴 적에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박준성은 그 말의 물건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하지도 값비싸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 여성의 삶, 그리고 한 어머니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소중히 간직한 걸 내게 맡기셨구나. 이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이 담긴 기억이었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낡은 흑백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복자 여사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수진과 병훈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전부, 너희가 있었기에 나는 행복했다. 이 글귀를 보는 순간 이수진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박준성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늘 우리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지. 그러나 상자 속의 물건들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무언가 더 무거운 봉투가 깔려 있었습니다. 준성은 천천히 그것을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오래된 도장에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은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혹시 이제 곧 그는 상자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알게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성은 두툼한 봉투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듯 요동쳤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자 안에는 낯익은 서류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꺼내 펼쳤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집문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위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분명하게 또렷하게 박준성 가오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수진도 손을 입에 가져가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준성 씨, 엄마가 이미 집을 당신 이름으로 바꿔 두셨던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준성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장모님이 갑자기 신분증과 도장을 빌려달라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준성가 잠깐만 신분증 좀 빌려주겠니? 중요한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 그래. 그때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그 일이 바로 이 집문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장모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예 소유권을 그의 이름으로 옮겨두셨던 것입니다. 박준성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이 아니라 그저 가족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깊은 마음을 숨기고 계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여전히 문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역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러셨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우리를 생각하셨죠. 특히 당신을 친아들처럼 여기셨던 거예요. 반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최병훈과 그의 아내의 얼굴은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집까지 사위 이름으로 넘겨줬다고? 이건 불공평해. 병훈의 아내는 언성을 높였고 병훈은 씁쓸하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법적으로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등기부에 명확히 새겨진 이름, 그것은 최복자 여사의 마지막 의지이자 변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박준성은 차가운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평생 동안 제가 바랐던 최애 가족으로서의 자리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지난 15년의 세월이 전부 보상받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간호하던 날들, 장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병원 복도를 걸었던 기억들, 그리고 수없이 웃고 떠들던 저녁 식탁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준성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문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내 소유가 아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이 깃든 곳이다. 나는 이 집을 지켜내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 살아가겠다. 이수진은 그의 곁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라면 이 집은 언제나 엄마의 온기로 가득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준성은 장모님이 남겨주신 집문서를 손에 쥐고도 한동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사실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난 15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자신을 진심으로 아들로 여겨주셨다는 확신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이제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나를 선택하셨구나. 돈은 아들에게 주셨지만 삶의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는 나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었구나. 이후 며칠 동안 그는 자꾸만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세상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차별한다고 불평을 듣기도 하지만 사실 부모의 사랑은 모두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랑은 드러나고 어떤 사랑은 숨어 있으며 어떤 사랑은 당장 눈앞에서 확인되지만 어떤 사랑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모님의 선택을 곱씹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병훈에게 돈을 주신 건 아마 아들로서의 책임과 부담을 덜어 주고 싶으셨던 거겠지. 하지만 나에게 집을 주신 건 지난 세월을 함께한 사위, 아니 아들로서의 정성과 헌신을 인정해 주신 거야. 결국 어머니는 양쪽 모두를 사랑하셨던 거야. 단지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이수진 역시 남편 곁에서 같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겉으로는 큰 말씀 안 하셨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다 계산하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아마도 병훈 오빠가 돈 없어서 힘들어하는 걸 불쌍히 여겨서
그쪽엔 현금을 남기신 거고 우리한텐 믿음을 주고 싶으셔서 집을 남기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결국 어머니는 어느 한쪽만 편애하신 게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맞춰 주신 거야. 그게 바로 부모의 지혜였던 거지. 그는 그 순간 장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울림이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병훈과 그의 아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집문서를 사위 이름으로 넘긴 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친아들보다 사위를 더 믿을 수가 있지? 병훈의 아내는 여전히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병훈도 흔들렸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누가 진짜로 어머니 곁을 지켰는지, 누구의 손길이 어머니의 삶을 지탱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사위에게 직접 불만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박준성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건 결국 공정함이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은 달랐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았어. 그에게 이 깨달음은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늘 왜 나를 친아들처럼 보지 않을까라는 의문과 서운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단순히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준성은 장모님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랫동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제게 이 집을 맡겨주신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을 지켜내겠습니다. 영정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장모님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박준성은 장모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나서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가 받은 건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시간, 눈물, 그리고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을 절대 돈으로만 보지 않겠다.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는 이곳을 우리 가족의 마음을 지키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며칠 뒤 최병훈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과 질투가 묻어 있었습니다. 형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불공평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집은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훈의 아내는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방 안에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나 박준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서운했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어머니가 우리 각자에게 다른 몫을 주신 건 차별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었다는 걸. 병훈 씨, 어머니 마음을 원망하지 말게. 그분은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셨어.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병훈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곁을 지킨 건 자신이 아니라 매제 박준성이었다는 걸. 그러나 인정하는 순간 그간의 무책임과 무심함이 모두 드러나는 것 같아 쉽사리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는 이 문제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제야 방 안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준성은 장모님의 영정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을 팔지도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여기서 수진이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르침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 집은 돈보다 귀한 어머니의 마음이니까요. 이수진은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 저도 마음이 놓여요. 엄마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건 재산이 아니라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였던 거겠죠. 시간이 흘러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추억이 깃든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장모님이 쓰시던 안마 의자가 여전히 놓여 있었고 창께는 그녀가 아끼던 난초 화분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며 웃음소리를 낼 때마다 준성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이시죠? 이 집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당신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기억이라는 것을 이제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했고 자신이 헛된 노력을 한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상자와 집,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그에게 확실한 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박준성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시간은 어느덧 장모님의 장례가 끝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박준성과 이수진은 여전히 장모님이 남겨주신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빈 방마다 어머니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자리를 추억과 따뜻한 기억들이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 창문을 열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성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옆집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날씨가 좋아서 창문을 좀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박준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모습이 늘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웃들은 그를 단순한 사위가 아니라 진짜 효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라면서도 10년 넘게 장모님을 모셨다니 요즘 세상에 복이 드문 사람이에요. 맞아요. 우리 아들들도 다 못하는 걸 준성 씨는 다 해냈잖아요. 이웃들의 말에 그는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그저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겸손한 대답 속에도 마음 한편엔 따뜻한 뿌듯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수진 역시 이제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어머니의 사진 앞에 꽃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준성 씨가 항상 든든하게 곁을 지켜줘요. 그 옆에서 준성은 묵묵히 향을 피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늘 어머니의 숨결을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여전히 집 안 어딘가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딸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딸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집에 내려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여 드릴게요. 그래? 네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지. 주방에서 나는 소리,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 그리고 오랜만에 울려 퍼지는 가족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박준성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지. 어느 날은 이웃들이 집으로 찾아와 함께 저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준성 씨,
이 집은 여전히 복자 여사님의 향기가 나네요. 이 말에 그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 따뜻한 집으로 지켜가고 싶습니다.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마음이라면 앞으로도 이 집은 언제나 따뜻할 거예요. 그 순간 박준성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이 남겨주신 건 단지 집 한 채가 아니라 사람들과 이어진 정과 신뢰라는 것을. 밤이 깊어 아이가 떠난 뒤 거실에 홀로 앉아 있던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이시죠? 이 집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웃들과 웃고, 딸과 밥을 먹고, 수진이와 함께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따뜻함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한동안은 공허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박준성은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오래전 잊고 있던 자신의 취미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다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거 뭐예요? 그림이 가득 그려져 있는데요. 박준성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스케치북은 젊은 시절 공장에 다니기 전까지 틈틈이 그렸던 그림들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풍경화, 사람들의 얼굴, 시장 풍경 같은 소박한 그림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딸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림 진짜 잘 그리셨네요. 왜 이렇게 오래 숨겨두셨어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잠깐 그렸던 거야. 생활이 바쁘다 보니 오래전 잊고 있었지. 그러나 그날 이후 딸과 아내의 권유로 그는 다시 연필을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종이에 선을 긋는 순간 오래전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동네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이웃들의 모습을 스케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모님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며 그린 초상화는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여전히 여기 계신 것 같네요. 그는 그림 속 장모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그림은 주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그는 망설이다가 몇 점의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전시회 날 이웃들은 그의 그림 앞에 서서 감탄했습니다. 준성 씨, 이 그림은 어머니랑 손주가 함께 있는 모습인가요? 참 따뜻하네요. 색감이 고요하면서도 정이 묻어나네요. 보는 사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칭찬은 준성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잊고 있던 건 단지 그림 실력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구나. 그는 점점 더 그림에 몰두하게 되었고 마침내 지역 미술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주말마다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린 모두 같은 나이대니까 서로 힘이 되자고요. 늦게라도 좋아하는 걸 찾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말은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이면 붓을 들고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수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박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어머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남은 삶은 그저 버티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살아야겠어.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들을 모아 언젠가 정식 전시회를 열어보자.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나 자신을 표현하는 길로 만들자. 그 결심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붓을 움직이며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은 날들을 감사히 여기며 매 순간을 아름답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촉촉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준성의 삶은 어느덧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장모님 최복자 여사가 세상을 떠나신 뒤 그는 깊은 슬픔을 겪었지만 동시에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재산이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얻은 건 바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손을 잡아 드리던 기억, 함께 밥상을 차리며 나눈 웃음, 생일날 초를 끄며 기뻐하시던 모습, 모든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장모님이 남기신 나무 상자와 집문서는 준성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단순한 사위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그 한마디 없는 선언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준성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장모님이 각자의 사정을 고려해 공평하게 사랑을 나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훈에게는 금전적 지원을, 자신에게는 집이라는 보금자리와 믿음을. 겉으로 보기엔 차별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세심한 배려와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근본은 언제나 자식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 장모님이 떠난 뒤에도 그의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들과의 따뜻한 교류, 딸의 웃음소리, 아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은 그가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잊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며 그는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붓을 들고 팔송 화폭 위에 색을 입힐 때마다 그는 장모님의 미소를 떠올렸고 그 미소는 언제나 그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떠난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내 삶으로 되갚아야 한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삶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돈을 들이고 형식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들의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다는 것은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정함이 아닐까요? 최복자 여사의 마지막 선택은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쪽에겐 돈을, 한쪽에겐 집을,
그러나 그 본질은 모두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박준성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빈자리는 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은 여전히 그의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장모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언제나 꽃과 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을 때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며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삶은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날들은 결코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장 큰 가치는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랑과 존중, 그리고 함께한 시간이라는 것을